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세상을 좀 올바르게 살아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전 서울시장이십니다. 오세훈 시장님 모셔서 사회 전반에 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광진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다고 다들 말이죠. 오세훈 시장이 변했네. 예, 예전에는 조금 시장이다 보니까 무거운 분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그냥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광진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예. 예, 제가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바꿨어요. 예. 지역군에서 이동할 때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아마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자주 뵙게 되니까 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거기에 더해서 그 길거리에서 당원 모집을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이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장통이나 네네. 지하철역, 뭐 사거리 이런 예. 데서 그 왜 길거리에 이렇게 파라솔 펴놓고 예. 플라스틱 탁자에 의자에다가 의자에 뭐 이렇게 펴놓고서 서서 네. 그 지나가시는 분들께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원이 예. 좀 돼주십사. 아, 또 당원 되는 걸 또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연락처만 좀 주시면 예. 저희들이 자주 연락드리시겠노라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당원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꽤 아마 이제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뭐 서울시장 2번 하시고 정치인으로서 또 방송하실 때는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광진에 계신 분 얘기 들었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속 보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100명을 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100명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도 왜 관광버스가 야유회나 등산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동네별로 뭐 모임도 많고 예. 뭐 향후회도 있고 그래서요. 2대 올라가면 벌써 90명입니다. 예. 보통 버스 한 대 4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렇죠. 뭐 오가면서 자전거 타고 눈 인사하고 뭐 눈 마주치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내려서 또 악수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요. 100명 훌쩍 넘어요. 와. 그러니까 벌써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취미가 바짝 긴장해갖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상대적인 거죠. 예. 상대가 열심히 하면 또 따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예. 없고 또 그쪽이 열심히 하면 또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거기는 완전히 지금 경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예, 하여튼 광진이 어려운 지역인데 요즘 그래도 여러 번 투표를 하신 분들이 한 번도 나는 왜 자유한국당 한 번도 안 됐어 하고 다들 이게 막 뭔가 좀 좌절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들이 예. 많으세요. 왜 내가 뽑는 사람은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되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번 또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뭐 조금 생겨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꼭 이번에는 오세훈 될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 광진에 계신 분들, 예, 이렇게 아주 따뜻한 분이니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 인사하면 내가 가면 알아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서 막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예, 친구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자원봉사 꼭 해서 이 지역에서 나만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해보자 됩니다. 예. 자,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의 미래,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사회, 경제, 안보, 예, 외교, 국방, 뭐 하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책을 내보겠습니다. 해결 없이 문제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결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말이죠. 네. 한일 관계 너무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만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지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제대로 된 한판 승부가 시작이 예. 된 셈입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또 중국의 이 폭격기가 우리 카디즈도 또 영공도 들어와서 휘젓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 한일 관계가 지금 힘들다, 갈등 국면에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렇죠. 그 계기로 삼아서 한번 떠보고 간 예. 측면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일본하고 기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그 기싸움이라는 게 사실 말싸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력 대 국력, 실력 대 실력, 경제력 대 경제력, 그렇죠. 국방력 대 국방력. 네. 이런 모든 종합적인 그 나라의 힘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전반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실력이 되는지 예. 그리고 그걸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예. 한번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외교 안보부터. 예. 예, 진짜 요즘 외교 안보 때문에 막 모든 국민들이 그냥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외교 안보 어떻게 오세훈 시장 풀어갈 것인지 예.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애둘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벌써 떠 있는데요. 이중 결정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독일의 성공 사례거든요. 예. 이미 1979년도에 그때는 이제 구소련 시대입니다. 이 동유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핵무기를 소련이 갖다 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럽이 발칵 뒤집혔었죠. 네. 그때 이 슈미트 수상이 당시에 슈미트 수상이 결심을 합니다. 이 양반은 아주 굉장히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뭘 설득하기 위해서 평화를 구걸하고 뭐 어떻게든지 핵을 폐기하도록 가져가도록 설득으로 하겠다. 네.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슈미트 수상은 벌써 알아챘던 거죠. 아. 그래서 바로 내놨던 게 바로 이 이중결정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바로 퇴각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 전술핵을 똑같은 숫자를 갖다 놓겠다. 예. 수백 기의 전술핵을 갖다 놓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한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기한을. 예. 4년이라는 기한을 주고요. 4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숫자, 똑같은 위력의 핵무기를 서유럽에 배치하겠다. 예. 독일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와 똑같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핵을 폐기를 하겠다는 나라인데 네. 예, 한반도에 핵을 없게 만들겠다. 이런 게 우리의 원칙인데 아니 우리가 핵무기를 놓겠다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빼라고 하느냐. 그러네요. 예, 이런 논리적 모순에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 수상이 과감하게 정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고 그렇지 않다. 핵은 핵으로 맞설 때만 폐기시키고 퇴각시킬 수 있다. 예.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독일 전체가 일어나서 뭐 시위, 농성 엄청났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정권이 날아갈 정도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죠. 그 결과 효과를 발휘합니다. 몇 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소련이 드디어 4년 가까이 되니까 싹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손해거든요. 모스크바가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주적은 미국인데 유럽 좀 한번 겁줘가지고 손바닥 안에다 넣고 좀 주무르려고 핵을 갖다 놨는데 난데없이 모스크바에 가까운 유럽에 핵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손아귀에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굴욕적으로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다닙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개발한 나라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 돼가는 게 지금의 외교안보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똑같은 논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예. 만약에 여기에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중국이 제일 곤란해지죠. 그러네요. 예, 사드 하나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 또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 예. 그러면 중국은 매우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때 이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야당일 때는 과감하게 이런 논의를 제기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외교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주요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예. 중국의 1대1로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외교 원칙이죠. 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예. 이것이 두 초강대국의 외교의 큰 원칙인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이 두 초강대국의 이 일촉즉발의 군비 경쟁의 영향권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예. 어차피 운명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변 4강의 군사력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긴 합니다만 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배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구 공갈을 쳐대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본다면 바로 이런 그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왼쪽 상단에 중국군이 지금 몇 년 전에 5대 전구로 개편을 했죠. 예. 예, 저기 숙색으로 되어 있는 북부 정부를 보시면 네. 재미있는 현상을 보실 거예요. 예. 한반도를 향해서 산동반도하고 동북 삼성이 중간에 이 중부 정부에 의해서 분할이 돼 있죠. 예, 예. 분할이 되네요. 그러니까 북부 정부가 왜 떨어져 있을까? 아. 이건 한반도를 향한 군사력 배치다라는 걸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너네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해.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한반도에서 일단 유사시에 여기 북부 정부의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막강한 화력이 예. 바로 북한으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굳이 중국 예.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일단 급변 사태가 생기면 밀고 들어간다. 예. 그래서 청천강 원산 라인까지 밀고 내려온다는 게 공공연한 군사 비밀입니다. 실제로 훈련도 그렇게 한 거를 또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린 지금 북한 핵 폐기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백불을 양보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숙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 백불을 양보해서 북핵이 폐기되고 통일이 되는 사정을 감안을 했을 때에도 예. 중국이 이런 전력 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밤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스스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전술핵을 갖다 놓든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한국의 유력한 제1야당이 혹은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이 정말 깊이 있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손해일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긴 핵도 배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에도 걱정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핵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무조건 우리는 미국에 끌려다닌다. 예. 이렇게 지금 왜곡된 언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조금 솔직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러의 밀착입니다. 예. 중러의 밀착이 최근에 이 한반도 영공에 두 나라 폭격기가 이게 뭐 앞뒤 그냥 유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군사적으로만 밀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네.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무역이나 이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는 원자재나 농축산물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이게 상호 보완적이고 아하. 외교적으로도 지금 정상이 교차 방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사력 측면에서도 뭐 소련제 수호이라든가 S-400이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치면 사드 같은 거죠. 사드. 최신 버전의 사드 같은 걸 갖다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중국이 도입을 해갑니다. 네.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러가 이렇게 밀착한 상태에서 지금은 중국 군사력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예, 예. 중러가 이렇게 밀착을 하고 틈만 있으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고 떠보공한 거거든요. 이번에 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틈바구니를 노려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걸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군사력 측면에서 볼 때 대책 없이 문재인 정부처럼 우리는 뭐 핵을 가질 생각도 없다.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도 없다. 오로지 북한을 설득해서
평화를 구걸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앞으로 중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특히나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우리가 뜻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미국도 중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은 충분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예. 비로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하고 있는 외교적인 굴욕,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주변 사강이 전부 대한민국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왔다. 혼밥. 혼밥. 뭐 미국 뭐 며칠 2분 동안 정상회담. 지금 뭐 또 트럼프 대통령 틈만 나면 뭐 왜 뭐 비싼데 한미 뭐 예.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뭐 김정은은 내 말 잘 듣는다. 예. 뭐 착하다. 이거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을 해서 거의 동맹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 핵 카드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폐기하는 게 힘들다는 상황이, 어렵다는 상황이, 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상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을 국민적인 공감대를 지금부터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추진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NCND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아요. 예. 우리도 그런 전략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적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통일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예, 그렇죠. 이게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현상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한 뒤에 중국이 계속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또 그럼요. 중국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는데 길게 보고 가자. 지금부터 못난 선조가 되지 않으려면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예. 이게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낸 게요. 퍼거슨 보고서라고 하는 미국의 이 과학자 연맹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핵 전문가예요.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썼던 퍼거슨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 핵을 해결을 못하면 한국은 5년 내에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종국적으로는 한일이 협력을 해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쓰긴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고서죠. 근데 이 퍼거슨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키신저조차도, 키신저는 아시다시피 실용주의 외교 노선의 대부죠. 모겐소 같은 학자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겐소도 역시 그런 말을 했죠. 핵 가진 나라하고 대적하려면 무릎 꿇든지 아니면 핵으로 얻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뭐 그 중간에 다른 방법은 없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키신저도 역시 대표적인 실용주의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반드시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미국 사람이 보기에도 키신저 같은 이런 외교의 달인이 보기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한국만 이상하게 핵 개발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총뿌리를 대고 있는 적성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점잖 떠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마음 놓고 단거리 발사체도 쏘고 해대면서 당연한 자위권을 준비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너희들 연합훈련만 하면 우리는 계속 쏴대겠다 그러면서 필요한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사포도 그렇고 단거리 미사일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개량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하겠다. 평화를 입으로만 협상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걸을 해서 평화를 얻겠다.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확실한
지도자가 나서서 예. 이건 아니다 하고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오늘 방송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한민국 리더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애국 세력들 좀 분명한 얘기들을 주변에 알려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들으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요거까지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게 예.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어떻게 하면 북한 핵을 대적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마련할 것이냐 예. 이래서 만든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축 킬체인은 발사의 징후가 보일 때 사전에 탐지해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KAMD는 어떻게 해서 놓쳤어요. 예. 날아오고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은 맞은 다음에 예.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서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한국형 방어 체계죠. 말하자면 예, 핵에 대한 방어 체계인데 이게 자그마치 60조가 들어가요. 60조. 60조. 그것도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거의 뭐 100조 가깝게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임무 성공률이라는 게 하나의 미사일이 있을 때, 핵 미사일이 있을 때 그게 날아올 조짐을 보일 때 미리 예. 탐지해서 원점을 타격해서 쏘지 못하도록 할 성공 확률.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 몇 % 아닙니까? 하나 있을 때. 그런데 이게 SLBM이라고 해서 핵 잠수함에서도 쏠 수가 있게 됐고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산에서도 쓸 수 있고 들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수십 개가 있다는 건데. 이번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예. 그 수십 개 중에 어디서 튀어 올라올 줄 알고 하나 있을 때 성공 확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성공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야, 어렵네요. 그나마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북한이 시험했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는 훨씬 더 개량된 거라 날아오다가 탄두가 쪼개져 갖고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 몇십 조를 투자하고도. 돈만 들어가네요. 네, 우리 국방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나토식의 핵 공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우리도 핵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거를 미국이 최소한 한반도 근처에 배치를 한다든가 예. 또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논의한다든가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 예. 아유, 지금 뭐 자료가 무시무시한데요. 네. 정말 마지막이 더는 저 걱정이에요. 네. 당했을 때 응징보복 도대체 뭐로 할 거냐?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 응징보복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또. 네. 야, 날라올 때라도 막지 못하면 그냥 바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진짜 뭘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위급한지. 북한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다 미사일도 쏘고 연습도 하고 협박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걸. 근데 어제 북한의 그 논평을 보니까 뭐 욕하고 똥 얘기 나오고 그자 저자 망신당했는데 민주당 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니까요. 제가 이번 기회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저게 되겠어? 이런 일이 10년, 20년 뒤면 예.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예. 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할 때 닉슨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예. 중국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 사실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억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환율 전쟁, 무역 전쟁, 금융 전쟁, 금융까지. 할 수 있는 예. 화폐 전쟁 모든 능력을 총동원 하지만 중국이 지금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같은 이런 정말 싸움꾼에 가까운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죠. 사실 중국이 미국하고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밀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제 정세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합집산의 연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황 하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라도 꾸준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해야 그렇죠. 됩니다. 총선부터 내년 총선 지고 나면 그때 왜 그거 못했지? 이런 상황 되면 안 되는 거죠. 내년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되고요. 광진에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광진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다 이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탁 오세훈 시장 만나면 화이팅 외쳐주고 자원봉사도 좀 해주고 말이죠. 예, 더 주변 사람들 독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선거다. 오늘 쫙 보니까 저는 머리가 쭈삣쭈삣어요. 이거 정말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 말이죠. 사회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도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예. 네,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다 미래 비전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 위한답시고 정책을 펼쳤는데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훨씬 어렵게 하는 정권. 이 정권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바탕에는 바로 노동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일도요, 지금은 뭐 유럽을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어떤 리더 국가로서 정말 경제력 측면에서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리드하고 있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통독 이후에, 독일 통일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파산한 국가를 외상으로 샀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또 유럽의 병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독일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낸 정치인이 있죠. 바로 슈레더 수상인데요. 이 슈레더 수상이 했던 게 하르츠 개혁이라는 건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르츠 개혁. 근데 이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요체가 뭐냐? 해고를 쉽게 하는 겁니다. 해고를 쉽게. 노동의 유연성. 그렇죠. 이제 저는 특히 노동의 유연성, 재고 이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노동의 유연성 재고 이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말을 둘러 애둘러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해고를 쉽게 하는데 왜 일자리가 생겨?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리고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노조는 그걸 싫어하죠. 사실 제가 시장일 때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3% 퇴출이라는 건데, 3% 퇴출. 100명 중에 일 못하는 3명, 제일 못하는 3명 평가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신분 보장 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보직을 교육으로 바꾸고 혹은 한직으로 바꿔서 한 번 정도, 2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정신 차리고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낸다. 이제 이게 그때 3% 퇴출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얼마나 서울시에 일하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저도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때 서울시의 행정 만족도가 거의 40%에서 60%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걸 시행을 하고 나서 거의 행정 만족도가 80%까지 치솟았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민간 쪽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아니, 매월 100개 정도 생산해서 납품하던 회사에 갑자기 한 300개의 물량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기업주라면 일하는 사람을 배로 늘려서 생산을 배로 늘려가지고 늘려야죠. 납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래야 회사가 돈을 벌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고용할 수 있고. 그런데 해고를 쉽게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 당연한 순간에 망설이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갑자기 2배, 3배 물량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달에 줄어들면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내보낼 되는데 수가 없으니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100개 정도 생산하는 정도로만 유지하자. 계속 납품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중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도시락집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도시락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예. 그냥 뭐 300개 몇 개씩 나가다가 어느 날 어디서 기업에서 500개, 1000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망설이죠.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예. 알 수가 없죠. 그걸. 에이 그래 이거는 딴 데다가 넘겨주자. 예. 그래서 딴 데다가 넘겨서 그게 그 업체는 거기서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약의 기회를 스스로 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면 노동자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지만 해고를 쉽게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간다. 이게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요체입니다. 이거를 본따서 박근혜 정부 때도 저성과자라고 그랬죠. 저성과자를 교육에 배치하고 보직을 바꿔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준 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노동 지침을 만들었었죠. 노동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양대 지침을 폐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신호탄이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경제 전체가 하향 계속하다가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슈레더 수상의 하르츠 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지도자는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마 위태위태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노조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예. 저 사람 떨어뜨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사망하고 실각하고 지금 정치를 그만두었어요. 그러나 독일은 지금 이렇게 펄펄 날잖아요. 아, 참 제가 그때 3% 개혁하면서 그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언론들은 막 비판하고 일부 노조와 관련된 저도 봤는데요. 잘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 앞에가 매일 노조로 데모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공무원 숫자는 절대 늘리지 않는다. 작은 정부다. 5년 임기 중에 공무원 정원을 단 하나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앙정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 필요 없는 인력을 재교육 후에 배치하면 충분히 공무원 숫자 늘리지 않고도 대국민 서비스는 질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국민 세금 아끼는 방법이죠. 이제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오늘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독일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크롱이 지금 노동개혁을 하고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크롱 등장 전에는 경제 성장률로 보면은 정말 유럽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창피한 수준이었죠. 근데 마크롱도 똑같은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일자리가 급증했죠. 독일과 프랑스가 그래서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유럽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쌍두마차로서 유럽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개혁인데요. 사실 이 노동개혁과 경제는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개혁에 손을 대야 된다. 물론 뭐 법인세이너라든가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북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동개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와 하르츠 개혁 혹은 마크롱 개혁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쩜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만 가는지요. 정반대로 잘 되는 나라에 정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정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마크롱 정부와 공무원 증원 감축을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 잘 되는 경제와는 정반대로 가니 경제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노동의 측면에서 미래 비전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오늘 한번 노동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지켜본 셈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본다.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새로운 정책이 떨어져 가지고 성공의 어떤 비결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례를 보고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죠. 잘 되는 거 배워야 사업이 잘 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비난이 오고 예, 그렇죠. 공격이 올 텐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볼 각오를 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정치인도 힘을 잃고 나면 본인의 비전을 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게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이런 길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고요. 뭐 노조라고 해서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산업이 다 잘 돼야지 노조도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그래, 촛불. 예, 본인들이 스스로 뭐 촛불의 뭐 덕분에 집권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촛불 시위의 주력 부대는 민노총이라는 건 뭐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노총도 또 채권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를 좀먹는 우리 경제를 도저히 움츠고 뛸 수 없도록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를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매갈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또 거기에 편승해서 또 표를 의식하는 정부니까. 그러니까요. 예. 나라의 미래보다도 표를 더 의식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문제. 예. 이 교육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자녀 문제고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교육 말이죠. 과거에는 그래도 교육 열이 있고 뭐 진짜 훌륭한 인물들도 배출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미래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노벨상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죠. 예, 정말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어야지만 일본을 따라잡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 새로운 교육에 발목을 잡았다. 네. 예. 사실 이 교육혁명이라는 건요. 예. 교육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이게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비전을 희망찬 미래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없죠.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예. 인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학생밖에 없습니다. 예. 근로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라는 건 이제 70년대, 80년대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예.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힘들더라도 참고 이뤄낼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인재상을 필요로 했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를 소득 3만 불 시대까지 끌어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구분도 그러니까요. 없어지는 뉴 칼라의 시대,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인공지능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깊숙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산업 현장이 전부 로봇화되고 있고 인공지능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다. 예, 예. 그 새로운 인재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로봇과 이렇게 손을 잡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인재상이 필요한데 AI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것을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파악을 하고 교육개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독일의 시스템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예. 경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화에 우리가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암기에 강하고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인재상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주입식 교육.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주입식 교육이다 해서 지금 이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그런 게 아니라 예. 협업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비판 의식이 있고 예. 대안을 낼 수 있는 창의성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 전문가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네네. 그런데 과연 그런 인재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인재상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개혁을 했느냐? 예, 예. 아니 기존의 교육 방법론으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 어떻게 갑자기 새로운 인재상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교육혁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대입 시험을 바꿀 정도로 준비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미 한 5, 6년 전에 와. 시범학교를 선정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범학교에서 이미 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아이비 교육이라고 하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이런 교육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아, 선생님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갑자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보급하고 현장에 배치하는데 적어도 5년이 걸린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에 입시 제도를 바꿉니다. 예. 입시 제도를 바꿔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를 했느냐? 지금 자사고 폐지하고 혁신학교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 그러니까요. 이 일본의 교육평가혁명을 비롯해서 아이비 교육혁명에 정확히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교육혁신한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교육에 기억자도 관심이 없어요. 이 대통령. 형준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이라는 게 스위스에서 1968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예.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됐네요. 우리는 주입식 제가 교육... 태어난 해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예. 최근에 무슨 뭐 이 AI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새로 나온 검증되지 않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예. 스위스에서는 이미 이때 시작을 해서 전 세계 한 159개에서 5,000개 정도의 학교가 이 교육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대단하네. 그런 나라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 아이비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데는 이 미네리가 대학, 이거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든가 이미 지식 습득은 인터넷으로 하고 예. 안다고 보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그거를 체화시키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는 이런 예. 교육을 이미 미국은 시작을 했고요. 독일도 시작을 했고 예. 일본도 이미 이제 교육혁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예. 독일도 일찍 시작을 했다는 게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고 있는. 예, 대학 진학률만 높으면 뭐 합니까? 이게 고등실업자 양산하는 효과밖에 더 있습니다. 이야. 사실은 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질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를 보면 평균 내서 한국은 순위가 25위. 이야. 그러니까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IT 선진국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 IT 선진국이면 4차 산업혁명도 당연히 앞서갈 것이다. 근데 아니네요. 이건 착각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계획을 68년도에 시작한 스위스 같은 경우는 1위네요.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아시아에서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나라 순위 보세요. 와, 근데 한때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예. 비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문재인 2위니까.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가 이렇게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준비가 되는 거냐?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걸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스위스는 다 가졌군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스위스. 부럽네요. 예.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국민적인 고통의 감수가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인적 자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교육혁명을 해야 됩니다. 교육혁명을 하자면 이러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기억자라도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낙제점.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준비를 안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은 실행을 못합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5년 전, 6년 전부터 교육개혁을 실행을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일본을 이기고 싶다면 지금 뭐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라는 건 국력의 경쟁인데 네. 국력의 경쟁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힘 그것이 경제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아베 정부가 지금 실행에 들어가서 예.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면서 뭘 가지고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뿐이다. 말뿐이다. 예. 진심으로 이기고 싶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목록을 작성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경쟁을 지금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 아이비 교육혁명 같은 것을 전교조 교사들은 반대를 합니다. 예, 혁신 학교를 해야 된다.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아, 학교 현장에서 경쟁은 경쟁대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보살피는 교육이 필요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창의력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뭐 잘하는 사람이든 이 아이비 교육은 똑같아요. 수월성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만 챙기자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 예. 협업해서 협업해서 뒤처지는 학생 없이 다 같이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론이 들어가고, 그런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협업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자는 교육 방법론이거든요. 예. 아,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혁신학교에서 따다가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은 지금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스위스 하면 예전에 뭐 시계 만들고 뭐 지금도 그렇죠. 네. 고급 시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도 이제 앞으로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IT 기술들이 나와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퍼져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IT가 없으니까 요즘 아주 그냥 갤럭시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이길 방법이 거의 없는 네. 셈이고요.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인구도 많고 케이스도 많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기 앞서고. 시작했고, 빅데이터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없네요. 인공지능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과 직결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일본이 아주 크게 투자를 해서, 일찌감치 투자를 해서 로봇 강국으로 이미 발돋움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면 바로 여기에서 이겨야 이겨야 되는데,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깨닫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도 하나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좀 예, 다루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꼭. 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요즘 주택 문제. 아유, 집 가진 사람들은, 강남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고민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입니다. 주택 문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가장 피부와 밀접한 정치 문제의 현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우리 일상생활에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경제,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일 예. 겁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것이, 예. 나는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결혼도 망설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 이 주택 문제도 이 정부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예.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이슈인데요. 이 정부는 처음에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이게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을 예. 한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10조씩 투자를 해서 임기 동안 5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도시를 재생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큰 골격의 주택 정책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변화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안 닿습니다. 예. 예.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면서도 바뀌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벽화 새로 그리고, 예. 주차장 하나 만들고, 뭐 화단 만들고, 화단 만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크게 잘못 접근하는 게 바로 이 가구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없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지금 써 있는 것만큼은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저출산 고령사회가 왔다 그러잖아요. 예. 저출산 고령사회가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가구의 총량은 증가하고 가구 한 가구의 크기는 작아지고 예. 그리고 한 가구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이 당연한 현상이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 모든 정책, 복지 모든 정책, 정책에. 복지 정책, 그러네요, 진짜. 뭐 문화 정책, 예. 뭐 환경 정책, 심지어는 주택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주택만 보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이걸 간단히 보면 가구의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요 네모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해서 1, 2인 가구의 총 합계가 계속 지금 쪼개지니까. 예, 50% 전체 예. 가구 수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이제 뭐 옛날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예, 예, 예.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되면 가구 크기가 작아지죠. 작아지죠. 예. 거기에서 생기는 특성, 또 한 가구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죠. 예, 올라가죠. 이 세 가지 현상이 주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 저는 뭐 작은 집이 필요하죠. 작은 집. 1, 2인 가구가 들어가 살 집이 폭증하죠. 폭증하죠. 수요가 폭증하죠. 예. 실제로 요즘 작은 집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벌써 그게 조짐이 나타나기 예.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제가 시장 시절부터 애써서 강조하던 것이 이제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 아. 이걸 무시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택 정책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정부가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죠. 예, 예. 재건축 되고 있는 것도 뭐 이런저런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더 이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부 틀어막았죠. 예, 예. 재개발 혹은 뉴타운은 이제 광역 재개발입니다. 예. 이거 전부 지금 못하게 막아놨죠. 막아놨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전부 취소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거기 해답이 다 있어요.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한 가구의 구성 인원수는 1, 2인 가구로 변화했죠. 예.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4인 가구 기준의 30평대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건 필요 없는 대신에 앞으로 뭐가 늘어나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조그만 평수의 조그만 아파트. 평수. 10평, 15평, 예. 뭐 20평 이하의 예, 예. 조그만 아파트가 필요하죠. 그 수요가 폭증하죠. 예, 예.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그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나요? 못하죠. 방법이 없는 것이 서울 시내에 이제 택지가 없어요. 빈 땅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문정지구다, 마곡지구다, 이거 제 임기 동안에 마지막 대단위원 예, 예. 민간 개발 택지, 그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택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1, 2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비로소 수요에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핑계로 전부 틀어막아 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 우리가 그거 많이 할 때도 반대했었어요. 재개발하면 뭐 새롭게 뭐 보수층이 들어오고 자기들 표에 손해된다 뭐 이런 것 그렇죠.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반대했었어요. 예. 속이 시꺼맸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화, 본인들의 확신이 돼버려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 보시는 대로 도시 재생 사업 하겠다 그러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1, 2인 가구가 폭증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집은 없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 2인 가구 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강남도 작은 집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해서 보면 훨씬 더 비싸죠. 훨씬 더 비싸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내 시행한다는 뭐 분양가 상한제 예, 예. 이걸 하게 되면요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더 주택 경기가 죽고 재건축 재개발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내에 부동산 가격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가 예상이 된다. 예. 그러면 다음 정부는 들어와 가지고 누가 일을 하든 간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그래서 제가 미래가 없는 정부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미래가 없네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불과 앞으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서 예. 주택 정책을 어떻게 1년 뒤를 바라보고 세우겠습니까?
적어도 30년 뒤는 바라보고 그건 못하더라도 네. 10년 뒤, 10년 5년 뒤를 예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미래를 위한 정부다. 그래서 이 정부가 미래가 없는 정부다. 야. 하루살이 정권이다. 아이고, 이 생각나네요. 예, 한강 르네상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이죠. 한강에 가면은 참 어디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데 한강만 가도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반대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근데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 예. 불과 한 7, 8년 후에 벌어진 이 정말 대변화. 예. 서울 시민들은 그냥 자전거만 슬쩍 끌고 나가면 그냥 촥 해서 정말 어디 안 가도 아름다운 데 보고 낚시도 하시고 레저도 즐기고 데이트도 하고 거길 따라가면 또 맛집들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말이죠. 그때 뭐 이거 하갖고서는 난리치면서 뭐 환경이 나빠진다, 뭐 특정인에게 혜택 준다,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가장 큰 혜택이 가는 정책은 생활 속 휴식 공간, 예. 생활 속 체육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헬스 가서 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은 동네에 산기슭에 혹은 강변에 혹은 지천변에 예. 뛰거나 달리고 자전거 타고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배드민턴 치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서 족구하고 축구하고 할 수 있는 예. 공간. 이게 제일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그게 한강 르네상스와 몇십 개의 지천, 예. 열댓 개의 지천, 홍제천이라든가 중랑천 예. 이런 곳에 그 만든 지천변 개발이었죠. 거기에 자전거와 보행로를 분리를 해서 예. 뛰고 달리고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사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데 지금 요즘에 그걸 많은 시민들이 정말 크게 즐기고 계시죠. 예. 정말 크게 즐겨서요. 요즘에 뭐 또 그게 유행처럼 그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예,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시간 보내고 가족들 예. 간에 아주 단란하게 보내는 모습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아까 뭐 헬스클럽. 나는 강남에 사는데 헬스클럽 좋은 거 있어. 근데 그 강변에 계신 분들, 야, 그게 무슨 좋은 헬스냐. 그냥 그럼요. 우리 집 앞은 쫙 바다가 강이 보인다. 최고다. 꼭 뭐 내 집 안에 정원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한강변이 또 홍제천변이 중랑천변이 다 내 정원이고 예. 내 체육 공간이면 그게 정말 행복이죠.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도시 개발이 필요한 건데 그 다 막아놔갖고 말이죠. 지금은 뭐 하나 할 게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 도시개발 정책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다. 약간 흘렀습니다. 한강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셔야죠. 의료 보건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또 어린 아이일수록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갈등 뭐 이게 돈만 내고 뭐 받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이 의료와 보건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께는 사실은 뭐 안보 문제 같은 것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서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내 건강, 내 노후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예. 이제 이게 관건인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하류노인이라는 하류노인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하류노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와의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평균 연령이 한 80세가 이제 넘어섰는데 실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한 70살 전후까지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80세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질병과의 싸움인 거죠. 그때 평생 벌어놓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권은 바로 이 영역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뭐 간단히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는 걸 실시를 했죠. 이건 역시 아주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문재인 케어. 지금 당장 사는 어르신들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까진 좋아요. 좋은데 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만 챙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청년들은 나중에 그걸 다 미리 외상으로 썼던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문에 본인들이 그 빚을 전부 갚아야 되는 처지에 그러네요. 예, 빠지게 된다면 누가 그걸 동일하겠어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짐으로 넘어가는 셈이 되고 예. 있습니다. 아주 건강했던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급전직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내에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네.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의료 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저출산 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서 겪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전화 한 통화로 의사가 뛰어갈 수 있는 이 의료 보건 시스템을 예. 전부 완비를 해 놓은 거죠. 아. 이제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쇼핑 약자라고 그래서 예. 동네 편의점을 가는 것도 힘든 연령대 어르신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괄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문재인 케어가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혜택 범위를 넓히느냐 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기 올리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진심으로 노인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정책을 짜낸다면 바로 이런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도입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 준비를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하는 길인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각 지역 의사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재택의료간병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 지금 그 의료의 질, 어르신 케어의 질 높이고 있느냐, 이 점을 좀 따져봐야 된다.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IT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의사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에 막혀 있어서 벌써 한 10년째 진전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공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인 케어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고, 온라인으로는 디지털 헬스 케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에 대비를 하겠느냐. 네.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 교육만 없는 게 아니라, 노동만 없는 게 아니라, 주택만 없는 게 아니라 의료 보건 시스템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투입돼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넘어가 버린다. 돈만 계속 낼 뿐이 없는. 그렇죠. 예. 그걸 뭐 문재인 케어 하나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예. 그러니까 외상으로 갖다 쓰면서 생색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는 꼴이 그렇죠.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사단체들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큰 의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세대에다 긁어다가 지금 그냥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나눠주는 위한다면 바로 이런 예방의학, 다시 말해서 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건 차선책이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미리 해서 미리미리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의사들과 상의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실효성 있는 어르신 건강 대책이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역적으로도 잘 연대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갖고 건강 정보도 주고, 네. 건강 시스템 사실 사실 치료까지 요즘에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질병 검진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몸에다가 센서 하나만 부착을 그렇죠, 해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 원거리에서, 요즘에 AI도 발전돼 있고 로봇도 발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처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건강관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데 돈 쓰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복지부가 뭐에 도대체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이 건강 문제까지 쫙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문재인 정권 정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거. 예, 요 책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요거 시중에 나가서 저희 영상 보신 뒤에 미래 얼마 전에 집필했고요. 북콘서트도 마쳤지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책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미래 연금 문제. 이거는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연금은요. 연금 문제야말로 미래에 대한 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연금 개혁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신 국민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복지부가 준비해서 올린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틀렸다 그리고 거절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연금 문제야말로 미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좀 더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통 감수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라면 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공약을 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어렵게 얘기해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지, 평생 내가 벌던 거에 한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던 것을 한 50%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10%를 더 받게 해드리려면 10%를 더 내야지요. 아니, 연금이라는 게 개념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외국에 가지고 돈을 갖다가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내고, 그럼 본인이 더 내면 그만큼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할 때 조심했었어요. 본인이 10%를 더 받을 수 있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걷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 연금이라는 게 원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준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부족한 건 어떻게 더 거둘지를 안을 세워라.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자면 나중에 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5년에 한 번씩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복지부가 그 기한이 됐어요. 5년. 그래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한 2개 되고, 그 다음에 노후에 소득 보장을 강화해서 더 많이 주겠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 공약대로. 그러면 얼마를 더 걷어야 되느냐? 소득 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얼마를 더 걷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안을 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 인기가 떨어지게 생겼거든. 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돈 더 내라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거 다 틀렸다. 내가 바라던 건 이런 안이 아니다. 안을 어떻게 맞춰서 와요? 자기가 주체인데 일을 해야 될 주체,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안을 만들라고 해놓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공무원들이 무슨 뭐 어디서 뭐 돈을 찍어냅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더 전문가네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왔더니 그걸 보고 내가 준비하라 그런 건 이런 게 아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내고는 끝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어요. 이 말 뜻은 뭐냐?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게 되면 내가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그런 지침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그랬더니 복지부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낸 공약을 지키자니 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는데, 돈을 더 걷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틀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져가진 못하고 계속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회의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시간 끌기. 그렇죠. 임기 말까지 저럴 겁니다. 아마 총선 전에는 절대 안을 내지 않을 거고요. 표 떨어지니까. 총선이 지나고 나서도 결국은 임기 말까지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개혁안 못 내고 그냥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갈 겁니다. 무책임한 정권, 하루살이 정권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하느냐. 이 정부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 10년 뒤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다.
무조건 정권만 계속 갖고 오겠다. 있는 거 다 써보겠다. 뭐 평화 경제인가요? 북한이랑 통일해서 경제 살려보겠다. 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남몰라라 하고 예. 그리고 모든 부담은 미래에 미루고 미래에 미룬다는 건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 층한테 미룬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대안을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없이 비판한다.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놔라. 예, 그렇죠. 이런 비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가까운 미래, 뭐 허황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는 북핵 이후에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 예.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사회 이후에 모든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그래서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중에서 미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연구하고 내용을 충실히 담은 책이니까요. 읽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딱 미래가 말이죠. 서점에 그래도 한 10등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쭉 보는데 아직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한 3위 안에 1, 2 다 이렇게 있으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고 미래를 망치는 정권에게 미래를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꼭 오늘이라도 나가서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주문하셔갖고요. 꼭 읽어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투표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광진 아주 중요합니다. 광진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야 이거 바꿔야 되겠어. 이거 꼭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시장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시청하시는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은 대안제시 위주로 한번 제 생각을 펼쳐봤습니다. 답답하시죠? 외교안보는 외교안보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이죠. 배우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안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아주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하면서요. 이렇게 좀 뭐 기분 좋고 뭔가 쭈삣 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을요. 혼자 보시지 말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또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또 내보내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 보시고 이거 봤던 거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나왔으니까 이건 나도 보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이런 소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해서 주변에 또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바로 내 자신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고요. 이거 살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시고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년 총선을 분명히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지막 주어진 기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꼭 여러분들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